트럼프의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네. 얘기들을 막 쏟아내는지 모르겠는 그린란드, 캐나다, 뭐 멕시코, 바나마우나. 여러 나라들이 지금 네. 황당해하고 있는데 이 발언들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주대학교 국제학부의 임은정 교수님과 함께하죠. 어서 오십시오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. 반갑습니다. 그린란드를 진짜 살려고 하는 거 맞아요? 뭐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뭐 아무래도 네. 멀쩡히 남의 나라 영토인데 사겠다고 하니까 네. 너무 이제 황당하다 보니까 이제 반응들이 뭐 시큰둥한 반응들도 있고 뭐 어차피 현실이 될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반응들도 많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본심 내지는 의도가 있는 거니까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본심은 예. 어떤 것 같으세요? 글쎄 일단 그린란드가 뭐 여러 가지로 너무 중요하니까 그 네. 지전략적 위치도 그렇고 위치가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좀 지구의 그 우리가 지도를 구글 맵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돼 있는 거에 익숙하니까 네. 이게 또 북미 대륙하고 얼마나 이게 거리가 있나 이런 것들이 언뜻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구 본을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바로 캐나다 바로 앞에 땅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사실은 지리적으로는 유럽 땅이라기보다는 북미 대륙 땅인 거겠죠. 그죠? 더 가까운 걸로 치면. 그리고 이제 북극에 당연히 가깝고 그렇지만 이제 뭐 덴마크의 령이기 때문에 EU의 땅으로 유럽인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. 유럽의 땅으로 이제 뭐 그런 인지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위치 자체가 또 거기 툴레 공군기지 같은 미국의 그 기지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북극에 제일 가까운 최북단에 있는 위치에 또 기지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 지전략적 위치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조기 경보가 가능하잖아요. 그만큼 네. 이제 가깝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항로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이제 평시를 기억을 하시면 네. 이게 우리가 제일 가깝게 가는 게 고 쇼컷이 그거잖아요. 북극으로 가는 거.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조기 경보 시스템을 발동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아니면 앞으로 우주 시대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뭐 이미 진행 중입니다만 우주 경쟁은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여튼 그린랜드의 그 지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자원 같은 네. 것들도 그렇고요. 네. 그러니까 이 땅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. 네, 네. 그러니까 그 중요한 땅이니까 그건 내가 가져야 되겠어는 그러면 그 대항해 시대라든지 아니면 제국주의 시대에 그렇죠. 여기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식민지 네. 삼겠어랑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 침공하겠어랑 크게 다를 바는 없어 보여요. 그게 지금 유럽인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뭐 영국에서도 그러고 예를 들면 뭐 이제 영국 언론들이나 뭐 유럽 언론들도 저도 조금 이렇게 언뜻 보면은 그게 네. 지금 뭐 자기들도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들이지만 그러니까 뭐 이제 21세기에 또 이러느냐. 네.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굉장히 그 유대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당황 내지는 좀 무시하고 싶은 차라리 이거는 현실이 아닐 거야 이런 회피적인 반응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덴마크는 당연히 격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근데 이건 근데 흘려들을 얘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닌 것 같긴 합니다. 그러니까 아마 이걸 레버리지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어떤 군사 활동이 됐던 네.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됐던 여러 가지로 좀 협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그러면 덴마크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떤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갖고 있긴 하지만 네. 그린란드 자체의 원주민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렇죠, 보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사실 이것도 덴마크도 여기 그렇게 한 거잖아요. 어쨌든 근데 네. 그 원주민들 생각은 오히려 그 예전에 박해를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뭐 미국으로 우리가 속하는 건 아니지만 덴마크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고 하던데. 네, 그런 독립에 대한 의지는 확실히 있으신 것 같고,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너무 인구가 너무 작고요. 네.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운영을 해오는 데 있어서 거의 예산의 그린란드 예산의 한 60% 정도는 아마 덴마크에서 오는 보조로 운영이 되고 있을 정도. 아무래도 이제 경제 그 가진 그 땅의 크기에 비해서는 뭐 그린란드가 우리나라의 뭐 한 9.5배 뭐 이렇게 사우디
사우디 정도보다 뭐 더 하여튼 뭐 존재하는 섬 중에서는 제일 큰 거니까 이제 대륙으로 치는 호주만큼은 아니어도 네. 가장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섬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섬이니 뭐 그 사이즈는 어마어마하겠지만 네. 뭐 그중에 이제 가용한 인간이 좀 거주할 만한 그런 뭐 지역은 또 한정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인구가 이제 적고 네. 이제 그런 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에스키모인들이죠. 그런 이제 원주민들과 근데 이제 유럽에서 또 넘어온 예전에 뭐 바이킹도 그렇고 넘어와서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이제 그 토착 그 민들이 있으신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야 당신들 살고 있는 땅을 뭐 누가 사내 만회한다라는 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죠. 네. 그러니까 그런 반응도 있으시면서 한편으로는 저도 뭐 이제 그분들 의견을 다 제가 안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나름 이렇게 본 언론을 통해서 저도 보면은 그런 반응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덴마크보다는 센 파트너였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덴마크라는 나라가 사실 굉장한 나라였긴 했는데 뭐 지금도 사실은 북유럽에서도 뭐 스웨덴도 그렇지만 또 덴마크도 여전히 그 엄청난 여러 가지 뭐 외교력도 그렇고요. 네. 네, 그런 나라인 건 맞지만 그 이제 현지인들 인터뷰하시는 것들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런 의견들도 확실히 특히 좀 연세가 너무 높은 분보다는 네. 약간 이제 저 정도 나이 한 40, 50대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래를 생각해서라면 좀 더 미국으로 가는 게 강력한 파트너여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든다. 이런 식의 이제 인터뷰를 저도 봤었어가지고 아마 좀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들이신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독립도 당연히 원하고 그렇지만 인구는 너무 작고 그리고 동시에 또 누가 내 땅을 산다라고 하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덴마크보단 이대로가 차라리, 과연 좋은 네.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요. 항로가 워낙 매력적인 항로다 보니까 옛날부터 얘기는 진짜 많았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네. 그 아라온호라고 해서 쉐빙선을 맞습니다. 만들었었고 네. 그거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, 네. 해서 그 쉐빙선 외교를 또 했었던 네. 그런 곳이 또 북극 항로기도 한데 그만큼 이 북극 항로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국가들이 다 노리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예. 보니까 러시아랑 중국도 이쪽에 좀 손을 뻗고 있다고 들었어요. 뭐 러시아는 당연히 네, 그럴 수밖에 네. 없는 게 러시아가 가장 연안선이 길잖아요. 예, 예. 북극이랑 해서. 근데 이제 이게 지구온난화라는 게 이 기후 위기, 기후 변화가 정말 우리 지금 인류의 어떻게 보면 존속을 위협할 정도의 분명히 그 대위기 상황이긴 한데 네. 이게 한편으로는 사실 러시아의 역사는 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겠지만 그 유구한 역사를 그러나 그들이 늘 원했던 건 소위 부동항 아니었습니까? 네, 네. 늘 남쪽으로 지금 뭐 크림반도 합병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거였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어떤 멜팅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네. 것이 내지는 북극 항로의 그 액세스가 더 길어진다는 것이 러시아한테는 제일 어떻게 보면 희소식 중에 하나죠. 네. 그리고 이제 연안선이 가장 긴 건 역시 이제 캐나다인 거고 그리고 알래스카가 있으니까 네. 이제 미국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덴마크가 그린란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이제 직접적으로 북극과 연결될 수 있는 나라들이라고 네. 본다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다소 한 발 멀어져 있는 것이 영 서운하고 어떻게 해서든 거기를 지금 가야 되고 네.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의 어떤 그런 리더십 등등으로 해서 이제 소위 1대1로를 네. 이제 펼치는 데 있어서 북극 항로도 당연히 엄두에 그 당시 두고 있는 그래서 거죠. 북방 예. 실크로드가 계획이 맞습니다. 있었죠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도 관심이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미국이 네.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중국과 러시아를 좀 견제하려고 하는 거냐. 그렇죠. 이게 참 삼국지라는 게 어려운 게 이게 네. 양자 대결이면 좀 더 게임이 단순해지는데 네.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한다면 러시아랑 좀 더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일 것이고 냉전 때처럼 소련이 정말 큰 위협이면 데탕트라 그래서 네. 타계하신 키신저 박사가 가서 이제 뭐 중국하고 좀 화해하는 제스처가 나왔던 건 그때 당시 이제 소련이 더 큰 적이니까 그랬던 네. 거잖아요. 그렇듯이 지금은 아마 중국을 더 거대한 위협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미국 엘리트들의 컨센서스라고 볼 때 이 러시아가 사실 지금 이런 전쟁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협상할 여지가 오히려 러시아하고는 더 있을지 않을까.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특히 게다가 트럼프기 때문에. 네. 네, 근데 아무튼 이제 이건 전쟁 상황이 또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 여하에도 좀 달린 부분이겠죠. 하나만이 캐나다니 네.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 찔러 보는 거는 결국 트럼프가 이렇게 해서
당연히 노림수가 뭐 있는 거긴 하잖아요. 예, 그래서 네. 자신의 어떤 뭐 정치적 근데 자신이 뭐 재임할 다시 뭐 재선 나갈 것도 아니고 뭘 바라는 거 진짜 그냥 미국의 영토를 늘리는 건가? 이게 글쎄요, 이 트럼프 현상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예. 있는 앵글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런 트럼프의 이런 식의 행보는 이 전 지구 본을 놓고 정말 이거는 지금 새 판을 다시 짜는 아까 우리 제국주의 언뜻 얘기를 했지만 뭘 그렇다고 그들이 뭐 과거 제국주의랑 똑같은 행태를 할 수는 없는 시대가 돼버렸지만은 네. 기본 그 역학은 그런 식의 역학 구도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이미 사실 이것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이거를 뭐 굳이 탓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부터 이건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된다고 보고요. 이런 네. 어떤 힘의 논리로 국제법을 준수하고 뭐 주권 국가의 영토를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. 안타깝고 굉장히 걱정스럽지만 왜냐하면 이건 뭐 유엔 안보리의 이사국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그걸 스스로 유엔 헌장을 저버린 그런 행태를 벌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뭐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린란드나 파나마를 침공하겠느냐 뭐 네.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의 말이긴 하지만 그렇지 네, 않겠다고 얘기하진 않을 않겠다. 것이라고요. 그 옵션을 아예 빼진 배제하겠습니까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만 그렇다고 또 침공을 한다는 것도 아니니까요. 그래서 그 뭐 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.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의 압박 수위를 올림으로써 어쨌든 여기는 명확히 나의 영향권이다. 네. 이거를 지금 폴대를 꽂는다라고 할까요? 표현을 굳이 하자면 너무 제가 좀 깃발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 남의 그 멀쩡한 나라들인데 네. 근데 그런 식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 지금 영역 표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마킹을 좀 하고 있다. 네, 여기는 이제 건드려선 안 되는 지역. 으로 보는 거죠. 특히 파나마, 그린란드도 중요하지만은 파나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말이 영 틀렸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중국 영향권이 커졌으니까요. 네. 나라에서. 파나마에서? 예. 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만한 측면도 없지 않겠죠. 그렇다고 이렇게 나오느냐라는 거에 네. 대해서는 비판이 있으실 수밖에 없지만. 파나마에 지금 네. 중국이 뭐 엄청 뭘 많이 해요? 아무래도 뭐 인프라 1대1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그 소위 이제 그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소위 유통의 그 망을 장악을 하는 것이니까요.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파나마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게 대서양이 있고 태평양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네.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필요에 의해서 파나마라고 하는 나라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생기면서 만든 게 이 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마침 어제 이제 우리가 날짜가 바뀌었지만 9일이 그 카터 대통령 네. 이제 국장도 있고 하면서 이제 미국 주식도 저기 임시 휴장을 휴장했죠. 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카터 때 이거를 이제 파나마한테 결국은 그쵸. 네, 조약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포기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걸 또 비판하고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미국의 그 국익을 굉장히 최우선시 여기는 어떤 우파 입장에서는 그 말에 수긍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네. 그 부분을 좀 조사했었는데 네. 70년대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하고 이제 파나마의 토리오스 장군이라고 네, 대통령. 그 두 사람이 이제 카터 토리오스 조약을 맺었었고 네. 그때 그러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앞으로 파나마를 이양하겠다 파나마에게 네. 라고 했던 게 완료된 게 1999년 99년, 예. 1999년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하면서 막 교역이 늘어나게 네. 되거든요. 그러면서 그 중국 그 홍콩계 친중 재벌이 파나마 운하 항구의 5곳 가운데 아마 2곳인가를 운영권을 갖고 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나마 운하는 미국과 아시아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운하인데 그 운하의 운영권을 중국 자본이 갖고 있다고 일부라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미국의 입장인 거고. 그럴 것 네. 같습니다. 네. 네. 그게 이제 용납하기가 소위 어려운. 말하는 이제 경제 안보 차원에서 네. 용납이 안 되는 지금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.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. 통상 우리가 이런 네. 그 거래 협상 카드를 네, 먼저 네. 꺼내 들었을 때는 무엇을 얻고 싶어서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는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아직 뭐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좀 전망하시기에 네. 여기를 이렇게 협상 카드로 꺼내 들므로써 미국은 무엇을 얻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좀 그
뭐, 선택지들이 좀 있을까요? 트럼프는 그 어떻게 보면 글로벌주의자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. 본인의 영역이 이제 글로벌주의자라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가지고 전 지구를 우리의 룰과 우리의 규범과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선 그런 발상을 더 제국주의라고 보시는 네.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걸 별 관심 없는 분이고 이분은 그거보다는 그런 걸 위한 어떤 국제 공조 그것을 위한 어떤 명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미국의 영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주의자인 거죠. 우리가 미칠 수 있는 그 영향권 거기까지는 내가 확실하게 그러니까는 유럽 같은 경우도 아니 우리와 유럽 사이에 대서양이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에 왜 이렇게 돈을 자기들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쓰면서 거기를 보호해야 되느냐. 그게 이제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시카고대에 있는 뭐 미어샤이머 교수님 같은 분이 얘기하는 오프쇼어 밸런싱이라는 표현을 쓰죠. 역외. 네. 균형. 네. 그러니까 굳이 안 할 일은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거지만 지금 파나마 그린란드는 굳이 안 해도 되는 데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. 결국은 여기는 핵심 이익 지역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의 어떤 인디케이션이라고 저희가 읽으면 되는 게 아닌가. 왜냐하면 실제로 그린란드를 뭐 침공을 하거나 네. 뭐 사거나 내지는 뭐 파나마도 그렇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적어도 여기는 핵심 지역으로서 절대로 뺏기지 않을 지역으로 지금 그 의지를 발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지금 트리도 총리, 캐나다 총리는 사임했죠? 그렇게 말입니다. 좀 안타깝게. 네, 그 저기 말라라고까지 가고 그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분인데 네. 아무래도 이 인플레라는 게 참 장사가 진짜 없네요. 예. 캐나다도 지금 인플레가 좀 심해요. 뭐온 세계가 그러니까요. 그저께도 저도 지금 다른 뭐 요즘 방학 기간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오신 분들하고 얘기 나누는데 너무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. 특히 장바구니 물가 이런 것들이 네. 도저히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어떤 근로소득자들이 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유럽도 그렇다고 하니 렌트도 너무 비싸고 부동산 렌트도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도저히 뭐 어떤 지금 정치인이라도 쉽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네요.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까지 겹치면서 이제 그렇죠. 지금 사임을 하게 네. 됐고 네.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열흘 후면 이제 취임이죠. 취임이죠. 네. 예. 취임할 때 뭐 취임하자마자 42개인가? 하여튼 뭐 몇 개를 행정명령. 제가 행정명령 하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 못할 글쎄요. 것도 꽤 있어서 그건 네. 이제 비상명령 뭐 비상계엄 비슷한 국가 비상상. 국가 비상 상황? 이게 이제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네. 이제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이라는 이제 좀 이름이 긴데요. 이런 걸 이제 좀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서 이제 요컨대 이만큼까지 국가 위기 상황이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딱히 의회에 어떤 그게 절차가 없어도 그 선언 하에 이제 여러 조치를 하는 가능성을 지금 내비쳐서 이제 좀 긴장이 되는 건데요.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화웨이 사태도 기억을 하실 거고 아니면 뭐 코비드 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팬데믹 때 네. 뭐 그렇다고 치고 뭐 아니면 예전 뭐 옛날 얘기를 하자면 뭐 오일 석유 위기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이제 어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할 때 어떤 행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조치는 뭐 있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. 그러면 네. 그렇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을 또 내세울 것인가. 화웨이도 사실 굉장히 자기적이다라고 보셨던 분들도 많았었으니까요. 네. 당시 좀 그때 캐나다에서 막 체포되고 그랬었잖아요. 그 명환저 그 네네. 사장님이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? 그럼 그게 이제 집행부 내지는 소위 대통령의 대통령이. 판단인 건데, 그러니까 결국 명분을 만드는 그 로직을 봐야 되겠죠. 어느 정도로까지 뭐 정말 이걸 화웨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위기 상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. 실제로 뭐 지금 예를 들면 CCTV 같은 것만 해도 아, 네. 네.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맞아요. 예. 네. 뭐 그 전 세계 그렇잖아요. 사실 네. 지금 그렇게 치면 전세 CCTV가 중국 거라고 해서 네. 해킹의 위험에 늘 노출이 돼 있다. 정보는 다 모든 데이터를 다 맞아. 중국이 가져간다. 네. 해석의 문제잖아요. 우리 뭐 라인 야후 사태 같은 것도 그랬고, 그것도 뭐 우리 뭐 해킹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한국이 무슨 적성 국가도 아닌데, 네. 뭐 이런데 결국 해석의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당 그 정치 지도자들의 그 의지죠. 뭐 결국 그 판단은 결국 무엇을 위한 판단이냐라고 했을 때 뭐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거기에 이제 명분을 가지고 오겠죠. 예. 네. 있는 상황을 가지고. 그럼 이제 이런 네. 상황에서
어쨌든 우리 뭐 경제인들도 저 취임식에 초대를 좀 몇 명 받았죠. 네. 네. 뭐 정용진 회장도 그렇고 허영인 회장님 뭐 이런 분들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럼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된 거에 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그렇죠. 예. 트럼프 상황에서 우리 뭐 기업들이 그래도 살아남기 위한 뭐 방법들을 어떻게 좀 찾으면 그래도 현명한 일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지. 글쎄 트럼프가 워낙 이제 기업인 출신이고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 어떤 면에서 그게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꼭 이게 이 인덱스를 1대1로 이렇게 맞춘다기보다 약간 좀 바구니에 넣고 통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한다 그럴까? 네.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건 좀 통으로 거래를 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가스 더 샀게 네. 우리 뭐 기후변화 대응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가스는 그나마 나으니까 가스 더 사올 테니 우리 이런 부분에서 너네 무역 적자 나는 거는 네. 서로가 이게 결국 맞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통으로 가는 협상들이 좀 필요할 텐데 네. 그 부분이 지금 당분간은 조금 쉽지 않으니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시고 있을 거고 각계 전투 비슷하게 그러실 네. 텐데 뭐 어쨌든 미국 안에 이제 고용을 만들고 뭐 그건 바이든 때나 마찬가지죠. 뭐 그 부분과 결국은 아까 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무역 적자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균형을 맞춰주는 쪽으로 보이게 네. 할 것이냐. 네. 그 부분들은 이제 기업인들의 좀 어떤 기술이 협상력과 기술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그런 단체 행동이 지금 정부가 이런 좀 기능이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없지 않으니까요. 근데 이제 뭐 대사관들도 있고 하시니 네. 좀 요새 좀 어떤 그 단체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 협동이라고 할까요? 그런 다른 부분들이 기관에서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친 트럼프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인사가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으세요? 이 사람은 트럼프랑 참 잘 통할 것 같다. 김호중 전 회장. 그 저는 이건 뭐 글쎄 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적인가는 모르겠는데 있긴 있어요. 주니어하고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좀. 아, 주니어하고는? 학교들도 네. 그렇고 해서 주니어 스스로도 그 얘기를 한 인터뷰를 저도 봤는데 네. 한국에 굉장히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같이 다니고 뭐 이랬던 친구들 많다. 네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주니어가 지금 그린란드도 갔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네. 주니어가 어쨌든 좀 레버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좀 활용을 해야죠. 지금은 정말 뭐라 그럴까 어떤 뭐를 따질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트럼프 주니어랑은 그래도 좀 연 닿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지금 뭐 찬밥도 뭐 가릴 때 갈 아니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최대한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네, 방법들을 뭐 기업인들이 그리고 좀 네. 아마 정부랑 좀 이렇게 바구니 안으로 같이 글쎄. 들어가서 뭔가 협상할 수 네, 있도록 네. 뭐 줄 건 어쩔 수 없이 좀 주더라도 대신 그렇죠. 받을 걸 좀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. 네. 그런 상황들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는 네.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오늘 네. 저 트럼프 이제 취임을 앞두고 네. 과연 우리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왜 저러는지랑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왜 대해서 저러는지. 한번 가볍게 여쭤봤고요. 또 아마 트럼프 임기 초반에도 막 엄청난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우리 교수님 좀 네.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좋은 날 감사합니다. 되십시오. 네.